자본주의의 정보체계와 그 안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비트코인 표준의 핵심 단원 중 하나로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중앙 집중식 통화 정책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하이에크와 미제스가 강조했던 건전 화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하이에크는 실업이 반복되는 원인을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부정하는 정부의 간섭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를 시장의 실패라고 비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개입이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 수년간의 유동성 공급과 그로 인한 후폭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돈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교환 매개, 미래를 대비하는 가치 저장, 그리고 경제의 척도가 되는 가치 척도입니다. 여기서 특히 가치 척도의 기능이 중요한데 우리가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고정된 단위로 공학 설계를 하듯 돈의 가치도 안정되어야 비로소 경제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945년 발표된 하이에크의 논문 사회에서 지식의 용도는 경제학사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지미 웨일스가 위키백과를 구성할 때 영감을 받은 글이기도 하죠. 하이에크의 핵심 명제는 간단합니다. 지식은 결코 중앙에 모여있지 않으며 수백만 명의 개인에게 파편화되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문제의 본질을 두고 흔히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중앙기구 하나가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방대한 분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장의 조건, 원자재 상태, 개인의 선호는 단 한 명의 계획자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한 가지 상품의 생산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이를 중앙에 몰아넣고 계산하겠다는 발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세기 거대 관료제 국가들의 실패는 바로 이 지식의 문제를 완전히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복잡한 정보를 압축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가격 하나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개별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는 피드백 루프가 작동합니다. 어떤 중앙 권력도 이 정보 전달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칠레 지진 사례를 볼까요? 지진으로 구리 광산이 파괴되자 세계 구리 가격이 즉시 6.2% 올랐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는 지진 보고서를 읽을 필요도 없이 가격 신호를 보고 대체품을 찾았고 생산자는 가격 상승을 보고 생산을 늘렸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정을 마친 겁니다. 가격 신호의 승리는 곧 자율적 시장 보관력을 의미합니다. 중앙의 명령 없이도 단일한 가격 신호를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가 일제히 움직여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가격이라는 정보체계를 통해 지구적 규모의 조율을 해냅니다. 만약 구리 산업이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생산을 얼마나 늘릴지, 누가 더 급하게 구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이는 통제 경제가 가진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빅데이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가격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 도구가 아니라 생산 과정을 조율하는 글로벌 정보 체계입니다. 가격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 생산은 붕괴하고 우리 사회는 원시 상태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 우위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이루고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가격이라는 고정된 척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 무엇을 전문화해야 할지 판단하려면 안정된 가치 척도가 필수적입니다. 미제스는 사회주의의 실패 원인을 동기부여가 아닌 경제 계산의 불가능성에서 찾았습니다. 가격이라는 장치가 없으면 무엇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산 수단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제스가 본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본재 배분의 실패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자본재가 가장 효율적인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재 가격이 없으니 무엇이 가장 생산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강을 기차에 쓸지 자동차에 쓸지 결정할 때 가격이 없다면 모두가 최고급 페라리를 만들겠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존재해야만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비로소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강철 생산에 자원을 투입하면 구리 생산 기회는 희생되죠. 중앙 계획자는 이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해 눈이 먼 상태와 같습니다. 오직 가격 신호만이 부족과 잉여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제스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정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체제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체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중앙계획이 기존의 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미래의 기술과 혁신을 계산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현대 자본시장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사라졌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인 대출 자금 시장의 이자율은 여전히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시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가격인 이자율조차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자율은 대출 자금 시장의 가격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미래로 미루고 저축을 하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이자율은 사회의 시간 선호와 지성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재산권과 자유가 보장될수록 시간 선호는 낮아지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은행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실제하지 않는 신용을 창출합니다. 화폐 공급이 팽창되면 시중에는 돈이 흔해지고 경제 전체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저금리는 기업가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사회에 진짜 저축이 많은 것처럼 소가 채산성이 없는 무리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기 변동의 씨앗이 됩니다. 미제스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벽돌은 80만 개인데 120채를 짓겠다고 계약한 하청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돈이 풀려 호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벽돌이 부족해지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인위적 자금 공급이 만든 착시가 낳은 비극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인위적인 신용 팽창이 발생하고 기업들은 왜곡된 신호를 따라 잘못된 투자를 감행합니다. 결국 실제 자본은 고갈되고 대규모 기업 파산과 함께 불황이 닥칩니다. 미제스는 이를 나쁜 투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케인스학파는 불황을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저하 때문이라며 더 많은 돈을 풀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 팬데믹 당시 우리가 겪었듯 막대한 유동성 공급은 결국 자산 버블과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불황은 심리 문제가 아니라 통화 팽창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를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팽창을 멈추면 불황이 오고 계속하면 더 큰 붕괴가 기다리고 있죠. 케인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짜 점심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중앙은행이 불황을 관리한다는 것은 마치 방화범에게 소방서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가격 탐색 장치를 파괴해놓고 불황을 막겠다니 어불성설이죠. 이들이 시장을 통제할수록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봅시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후 대불황, 대공황,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연준이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은 자신들이 초래한 위기를 수습한다며 더 큰 개입과 규제를 확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스위스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금과 화폐를 고정했던 시절 스위스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IMF 가입 후 케인스주의적 통화체제로 전환하자마자 실업률이 5%대로 치솟았습니다. 불건전한 화폐 체제가 경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가 돈을 덜 풀어서 불황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위기를 불러온 초기 통화 팽창과 자본 왜곡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통화 팽창이 원인인데 그 팽창을 다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1890년 셔먼은 구매법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은을 대량 매입하느라 재무부 금 보유량이 고갈되었고 결국 1893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진짜 원인은 통화 팽창 법안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경제학적 시각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920년 불황 당시 하딩 대통령은 정부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깎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시장 자율 조정을 기다렸죠. 그 결과 단 1년 만에 완전 고용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이 잊고 싶어 하는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입니다. 1920년대가 대공황의 씨앗이 된 이유도 명확합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통화량은 68%나 늘어났고 이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거대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대공황의 진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빙 피셔는 1929년 주식시장이 영원한 고원에 올랐다고 장담했지만 며칠 뒤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주가를 다시 회복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인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중앙통제식 통화관리가 얼마나 위험한 오만인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근본이제 시절 무역은 개인 간의 단순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이후 화폐 민족주의가 등장하며 무역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이 국가의 감시와 개입 아래 변질된 것이죠. 1m의 길이를 매일 바꾸는 도량형 관청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학 시스템은 즉각 마비될 겁니다.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GDP 숫자를 부풀리는 행위가 딱 이와 같습니다. 가치 척도가 파괴되면 경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경제학의 불가능한 3위일체를 기억하십시오. 고정 환율제,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 정책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독자적 통화 정책을 위해 변동환율제라는 불안정한 모래늪을 선택했습니다. 변동환율제는 엄청난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전 세계 GDP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매년 외환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화폐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노동과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내국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자해 행위입니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화폐 가치가 상승해도 품질로 경쟁하며 국민을 부유하게 만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화폐 전쟁은 결국 자기 국민의 부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이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정치에서 독립된 경화, 즉 하드머니를 채택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단일하고 안정된 가치 척도를 쓴다면 환율 방어에 낭비되는 자원이 해방되어 실물 생산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화폐 조작이 사라지고 혁신 경쟁이 시작되는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은 정치 권력이 함부로 찍어낼 수 없으며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가격 메커니즘을 정화할 수 있는 완벽한 가치 척도입니다. 비트코인은 건전 화폐로서 자본주의의 정보 체계를 완성하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